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에서 15년째 근무하는 라지브 프라카시입니다. 벵갈루루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 다소 긴장됩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는 연구실이나 실험장에서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건 제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국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1985년 첸나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와 폭발물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 육군에서 30년간 복무한 퇴역 대령이셨고 어머니는 물리학 교수였죠. 그래서인지 저는 국방과 과학이 결합된 방위산업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IIT 마드라스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마치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에서 방위산업공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 바로 국방연구개발기구에 합류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포병 시스템 분석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은 러시아제 무기 시스템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ES-19 무스타-S 자주포를 인도 환경에 최적화하는 작업이 주 업무였죠. 우리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깊은 군사적 유대를 맺어왔고 저 역시 러시아 무기의 견고함과 단순함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리 국방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저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 바즈라의 현장 평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리 달가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 방산 국가가 러시아나 서방 국가들보다 더 우수한 포병 시스템을 개발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때의 저는 한국을 삼성과 현대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첨단 무기 제조국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자스탄 사막에서의 첫 시험 발사 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즈라의 첫 발이 5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정확도가 군사작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바즈라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가가 진행될수록 바즈라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은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었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존 러시아제 자주포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또한 1000마력의 엔진은 47톤이 넘는 차체를 시속 67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슈팅 앤드 스쿠팅 능력이었습니다.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 현대 전장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니까요. 레포트에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내린 후 저는 100대의 바즈라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 체결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듬해 2018년 바즈라는 카슈미르에서 실전 배치되었고 국경 충돌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 저는 지금 또 다른 중대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북부 사령부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다크 지역 가까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번에는 공중전과 지상전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두 전선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분석하기 위해 저는 곧장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우리 공군 기지는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몇 대의 첨단 전투기를 잃었고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들이 우리의 라팔과 수호이를 격추시켰다는 소식에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태였죠. 하지만 지상군 기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제159 포병연대는 축제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대대장 싱소령을 만났을 때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프라카시 박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바즈라는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들으면 믿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놀라운 전투의 세부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의 K9 바즈라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어떻게 압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도의 국방 전략과 세계 무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싱소령의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카라코람 산맥 근처의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4시 23분, 우리 레이더 기지가 파키스탄 영공에서 출발한 다수의 항공기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찰기로 판단했으나
곧 J-10C와 JF-17 전투기 편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즉시 라팔과 수호의 전투기들을 발진시켰고 양국 전투기는 16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미사일을 교환하는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공중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들은 중국제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우리의 라팔 3대와 수호의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프랑스제 라팔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산 J-10C에 의해 격추되었다니 국방부에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무기의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분쟁은 공중전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군은 공중전의 성공에 고무되어 국경 지역에 포병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고 우리 전초 기지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159 포병 연대의 바즈라가 출동했습니다. 싱소령은 내레이션에서 영화 장면처럼 묘사했지만 실제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전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병대의 데이터 로그와 드론 영상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즈라는 진지 구축 후 단 20분 만에 첫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자주포 위치가 확인되자마자 첫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첫 발은 목표 지점에서 불과 3m 오차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52km 거리에서 17만 분의 1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사격이었죠. 이어서 분당 6발의 속도로 연속 사격이 이루어졌고 각 포탄은 첫 발의 오차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관성 항법 장치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바즈라의 기동력이었습니다. 연속 6발을 발사한 후 단 27초 만에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했고 1분 40초 후에는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에서 자주포의 생존성을 결정짓는 핵심 능력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의 SH-15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자주포는 바퀴형 차체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도로 이동에는 유리하지만 험한 산악 지형에서는 심각한 약점이 됩니다. 드론 영상을 보면 SH-15가 포격 후 위치 변경을 시도하다가 지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더구나 SH-15의 발사 속도도 바즈라에 비해 현저히 느렸습니다. 분당 평균 4발 정도였죠. 이건 전투의 템포 면에서 우리에게 큰 우위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명중률도 우리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키스탄이 발사한 포탄의 대부분은 목표 지점에서 50m 이상 벗어났고 일부는 100m 이상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2시간의 교전 끝에 우리 바즈라는 파키스탄의 SH-15 자주포 4대를 파괴하고 2대의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반면 우리 측 피해는 경미한 손상 1대에 그쳤습니다. 싱소령의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직접 실전에서 사용된 바즈라를 점검했습니다. 차체는 몇몇 자리에 경미한 파편 흔적만 있을 뿐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포신, 엔진 모두 문제없이 작동했고 디지털 전자장비들도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바즈라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한 포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괴물 같은 무기와 함께라면 중국산 무기를 10개 가져와도 두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중국산 무기가, 지상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각각 우위를 점했던 놀라운 경험이었죠. 공학자로서 제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바즈라의 완성도였습니다. 복잡한 최첨단 시스템이 그토록 가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벵갈루루 연구소로 돌아온 후 저는 바즈라와 SH-15의 기술적 차이점을 더 깊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엔지니어로서 저는 단순히 어떤 무기가 이겼는지보다 왜 이겼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양국 자주포의 기술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미래 방위 전략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먼저 차체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즈라는 궤도형 차체를 채택했습니다. 총 중량 47톤, 길이 12m, 너비 3.4m, 높이 3.5m로 대형 자주포에 속합니다. 반면 SH-15는 바퀴형 차체로 중량 22톤, 길이 10m, 너비 3m, 높이 3m입니다. 얼핏 보면 SH-15가 더 가볍고 기동성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궤도형 차체는 평지에서는 느리지만 진흙, 모래, 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산악 지형에서 압도적인 이동성을 보여줍니다. 인도-파키스탄 국경의 카라코람 산맥 같은 험한 지형에서는 궤도형이 절대적 우위를 점합니다. 바퀴형 SH-15는 도로를 벗어나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일부 지형은 아예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화력입니다. 바즈라는 52구 경장 155주포를 장착했으며 최대 사거리 52km, 최대 발사속도 분당 8발을 자랑합니다. SH-15도 동일한 52구 경장 155주포를 달고 있지만 최대 사거리 53km, 최대 발사속도 분당 6발로 스펙상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바즈라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GPS, 관성 항법 장치, 기상 센서, 그리고 포신 온도 측정기 등이 통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발사 조건을 계산합니다. 특히 연속 사격 중에도 포신의 열팽창, 기상 변화, 탄약의 미세한 차이까지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SH-15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본적인 GPS와 간단한 기상 센서만 갖추고 있어 복잡한 변수들을 충분히 보정하지 못합니다. 첫 발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연속 사격 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바즈라의 자동 장전 시스템은 유압 기반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긴 시간 운용에도 성능 저하가 적습니다. SH-15의 경우 전자 기반 장전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론상으로는 빠르지만 먼지가 많고 진동이 심한 전장 환경에서는 고장률이 높아집니다. 엔진과 동력 전달 시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즈라는 1000마력 디젤 엔진을, SH-15는 550마력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단순 마력 비교로는 바즈라가 우세하지만 톤당 마력을 계산하면 바즈라는 약 21마력, SH-15는 25마력으로 오히려 SH-15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동성은 엔진 파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즈라의 유압 서스펜션과 고급 변속기는 험한 지형에서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방호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즈라는 최대 45두께의 장갑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면과 포탑 부분의 방호력이 뛰어납니다. SH-15는 최대 25 정도의 장갑을 갖추고 있어 소화기와 포탄 파편 정도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 측면에서 바즈라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바즈라의 신뢰성입니다. 인도군이 운용한 5년간 바즈라의 평균 고장 간격 MTBF는 250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우 우수한 수치로 러시아제 자주포의 평균 120시간, 미국제 자주포의 200시간보다도 뛰어납니다. 전장에서 무기의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종합하면 바즈라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치밀한 시스템 설계와 사용자 중심 철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자국 지형과 기후를 고려해 설계한 시스템이 인도-파키스탄 국경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강점은 하드웨어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설계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러시아나 서방 국가들만 이런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즈라의 도입과 관련된 뒷이야기는 흥미롭고도 교훈적입니다. 2015년 인도 육군은 새로운 자주포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운용 중이던 러시아제 노후 장비를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당시 기술평가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앞에는 여러 옵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스타-S, 프랑스의 카이사르, 미국의 M109A7, 독일의 PGH-2000,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후의 바즈라로 명명까지. 전통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왔기에 많은 사람들은 무스타-S가 선정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가 과정이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투명하고 철저한 성능 테스트를 요구했고 우리 엔지니어 팀은 가격 협상이나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기술적 성능만을 평가했습니다. 테스트는 라자스탄 사막과 카슈미르 고지대 두 극단적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 모래폭풍과 눈보라까지 인도가 지닌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모든 후보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미국의 M109A7은 사막 환경에서 엔진 과열 문제를 보였고 프랑스의 카에사르는 극한의 추위에서 유압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스타-S는 견고했지만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졌고 독일의 PGH-2000은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나 우리의 정비 인프라와 호환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K9은 모든 환경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테스트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적응력이었습니다. 라자스탄에서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불었을 때 다른 시스템들이 작동을 멈춘 반면 K9은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시동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그러나 K9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오랜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맺어온 일부 관료들은 무스타-S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진영에서도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고요. 일부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평가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선임 엔지니어는 러시아 시스템의 단순함과 견고함을 강조했고 또 다른 이는 미국 시스템의 풍부한 전투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K9의 장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운용 환경과의 적합성, 디지털 시스템의 정확성,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야전 장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에서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여러 연대의 장교들이 한 목소리로 K9를 지지했습니다. 한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포병으로 복무했지만 이토록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 보았다고요. 마침내 2017년 인도 국방부는 K9 썬더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에는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처음 10대는 한국에서 직접 들여오고 나머지 90대는 인도에서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선진 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즈라가 처음 인도 육군에 배치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의문이었죠. 그러나 2018년 카슈미르 분쟁 때 바즈라는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의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며 우리 지상군에게 결정적 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인도 육군은 추가로 100대의 바즈라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처음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초기 도입 후 5년간 단 한 대의 바즈라도 심각한 기술적 결함으로 작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30년 방위산업 경력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도의 바즈라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만든 기술력과 철학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즈라의 성공은 정확한 기술 평가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투명한 선정 과정,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즈라의 성공은 인도-한국 방위산업 협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게 되었으니까요. 바즈라의 성공은 단순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국제방산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다니며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 무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소수 국가가 독점해왔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신흥 강국인 중국도 가격 경쟁력과 자체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고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이 구도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산업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이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K9은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10개국 이상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NATO 회원국으로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무기를 선호했던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성비입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보다 2030% 저렴하면서도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해도 K9은 성능 대비 가격이 훨씬 경쟁력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처럼 싸구려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둘째, 기술적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는 실전 배치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교리적인 가정이 아닌 실질적 필요에 의한 설계 철학을 의미합니다. 셋째, 현지화와 기술 이전 의지입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수출국들보다 기술 이전에 개방적입니다. 우리 인도의 경우도 바즈라 생산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서 진행하며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원하는 구매국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최근 세계 방위산업의 지형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조달 기간도 깁니다. 이런 틈새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의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가장 놀라운 현상은 파키스탄의 반응입니다. 저희 정보 분석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최근 우리와의 충돌 이후 K9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게 큰 위협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무기 시스템이 한국산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은 일종의 대리전 성격도 있어 중국산 무기의 패배는 국제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을 철저히 분석 중이며 SH-15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니까요. 세계 방위산업 시장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전문가로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즈라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협력 과정이었습니다. 2017년 계약 체결 후 저는 바즈라의 현지화를 담당하는 합동기술팀의 인도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 엔지니어링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첸나이 근처에 설립된 조립 공장에서 한국 기술진 20명과 인도 엔지니어 50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곧 우리는 공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하고 모든 공정에 명확한 표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경직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곧 이러한 체계적 접근이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인도 엔지니어들은 전통적으로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주어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근본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이 두 방식의 결합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현지 생산 초기에 유압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극심한 먼지와 습도가 원인이었죠. 우리는 임시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한국 팀은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접근법이 옳았습니다. 재설계된 시스템은 인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이후 유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도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핵심 기술까지 공유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 프랑스와의 협력에서는 항상 일정 수준의 기술적 장벽이 존재했거든요. 현지화 과정에서 우리는 바즈라의 몇 가지 인도 특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지대 작전을 위한 산소 보조 시스템, 사막 환경용 강화된 공기 필터, 인도 통신 체계와의 호환성 등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들의 유연함과 실용적 접근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간의 협력 끝에 우리는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첫 번째 인도 조립 바즈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테스트에서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원본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었죠. 이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의 성공적 사례로 인도 방위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즈라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자주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우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방위 산업에서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바즈라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인도와 한국의 방위 산업 협력은 다른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에서도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양국 모두 중국이라는 공통의 전략적 우려를 가지고 있어 협력의 동기가 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독점하기보다 공유하며 성장하는 모델을 선호합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나 러시아의 전통적 접근법과는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협력 모델이 미래 방위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방위 시스템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관점을 결합할 때 더 뛰어난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인도와 한국의 방위 산업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개발할 미래의 무기 시스템은 오늘의 바즈라보다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의 인도-파키스탄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할수록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K9 바즈라와 SH-15의 대결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아시아 산업 강국의 경쟁이 대리전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발전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에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개방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같이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적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죠. 방위 산업은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방위 산업은 엄청난 규모와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따라 거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중앙 집권적 접근법은 단기간에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품질과 혁신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균형 잡힌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 기업들의 기술력이 방위 산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바즈라를 만든 한화그룹은 민간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에 진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기 체계의 설계 철학에도 반영됩니다. 중국산 무기들은 대체로 비용 효율성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종 기존 선진국 모델을 모방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들은 첨단 기술과 시스템 통합에 중점을 두며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 인도는 이 두 모델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러시아와 가까웠고 최근에는 서방 국가들과도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는 아시아 내에서의 새로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국가는 각각 다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 전략적 관계는 복잡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가치 체계의 선택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느냐는 곧 어떤 미래를 지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충돌에서 바즈라의 성공은 한국식 모델의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수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산업 생태계의 산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이 추격하지 못할 영원한 격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자원과 재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의 접근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와 같이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즈라 도입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특정 발전 모델에 대한 지지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 변화를 암시합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안보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인도, 일본 등 중견국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강대국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규칙 기반의 다자적 안보 체제를 희망합니다. 바즈라와 SH-15의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력과 혁신은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누가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느냐가 미래의 동맹 구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한국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기술적 우수성이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 그것을 만든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바즈라의 성공은 한국 사회의 혁신성, 정밀함, 그리고 협력적 문화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통해 배운 교훈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미래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